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깊은 내공, 오늘은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다녀오셨다면서요? 일본에 지금 3번 갔다 오고 다음 주에 또 갑니다. 네.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일본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일본의 민심이나 이런 흐름도 좀 많이 들으셨겠어요. 한국만 그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일본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정치보다도 제가 방역이 풀리면서 일본을 들어가서 일본의 지방을 다녔는데 코로나 후유증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일본 노인들이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수십만 명이 이렇게 사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많이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 물어봤더니 중앙통제기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에 가서 놀랬던 것은 우리가 아는 일본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망가져 있고 가면 갈수록 일본의 노인분들이 너무 초췌해 보이고, 그리고 사회 분위기도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명동에서 거리를 다니면은 한국은 굉장히 생동감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뭔가 이렇게 착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코로나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 국민들은 한일 정상회담 얘기, 한일 관계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를 국민들이 많이 안 나누나 보죠. 국민성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험한 걸 얘기를 하는데, 길가에서 동냥을 하는 거린들도 정치 문제를 물으면 1시간을 얘기를 한대요.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근데 일본은 거의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왜 관심이 없을까 그랬더니 일본 국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국민 심성 속에 있는 DNA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가서 이제 새롭게 들은 얘기인데, 일본이 원래 그 영주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영토를 영주들이 다 나눠 가졌고 그 영주 밑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인데, 그 일본 사람들은 그 큰 나라를 마음 놓고 다닌 게 아니라 영주가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서만 평생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딴 데는 못 갔냐,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안 됐대요. 그 일본의 도시 이름 중에 끝에 새끼자가 붙는 게 있어요. 시모노 새끼 같은 경우에 그 새끼가 뭐냐 그랬더니 새끼가 검문소래요. 그러니까 이 영주들이 자기네 영토 곳곳에 새끼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다른 영주의 백성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그렇죠. 상황. 그러니까 그 좁은 땅덩이에서 영주만 바라보고 평생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문화가 화에 대한, 평화할 때 화, 그런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렇게 화해할 아니면 온화한 그런 화가 아니고, 좁은 땅에서 여러 명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갈등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싫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평생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영주가 모든 생사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영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일본에도 순교자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순교자들이 왜 도망을 안 가냐? 도망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검문소가 새끼 있고 때문에. 엄격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숙명론이라는 게 나왔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 근데 그런 DNA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많이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아직
것도 그게 이제 그 사람들 집단 무의식 안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지금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여러 조사를 봐도 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국민들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 우익들이 잡아오고 있잖아요. 네. 그 일본 우익들이 소위 얘기하면은 이제 일본의 그 노인 계층을 대표를 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다니면서 알게 된 거는 젊은 사람들은 그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의식 이런 게 없대요. 오히려 한류 문화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고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의 기성세대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쾌해하고 있고 더군다나 더 나이 든 노인 세대들은 더 불쾌하고 있고 거기도 그럼 세대 간 생각이 다른 거네요. 다르죠. 예.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이 기성세대들이 물러나고 젊은 세대끼리의 교류가 되면은 한일 간의 관계가 진짜 좋아지겠다. 지금같이 이렇게 차별적인 어떤 외교가 아니고 네. 뭔가 이렇게 서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아닌 그냥 뭐 한일 간의 젊은 사람들 간의 만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건강,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여서 일본 국민들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후쿠시마 쪽의 주민들을 정부에서 다시 들어가서 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간대요.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영주 밑에서 살던 집단주의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이나 염려가 없지 않을 그렇죠. 텐데. 걱정하죠. 근데 틀렸지만 안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제 체념론 같은 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후쿠시마에서 나온 그런 물질을 이렇게 바다에다 던지겠다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직도 2등 국가로 보고 있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부로 해도 되는 나라로 보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런 이렇게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쪽에 가서 후쿠시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갔어요. 그거를 왜 외교적인 그런 뭐 절차를 다 끝냈는데 왜 가서 회방을 놓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그물을 먹는 거를 그냥 두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딴 데 가서 사다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물 안 먹고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거 먹고 죽든 말든 난 상관 안 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고 또 하나는 왜 일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일본이 무슨 상종 국가도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은 지금 천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의 숙소를 머물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코로나 전에도 저는 일본을 한 20년 전부터 계속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점점 더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뭐 그 밥솥도 사오고 그랬죠. 그랬죠. 전기밥솥 사오고 일제 좋다고.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갔더니 상품이 확 줄어 있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그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칠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이 뭐 밖에서 보면은 뭐 세계 경제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내면은 무너졌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이 위기라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서 아쉬운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굴욕 외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어떤 만남은 거래잖아요, 이게. 네.
뭐 친밀감 형성 이런 거 없잖아요. 상담 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만나는 건데 이번에는 뭐가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야 공방도 너무 치열하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요거 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지 신부님 좀 어떤 풀어가는 생각 문제 중에 계신가요? 하나로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대화나 그런 게 안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일본의 젊은 세대들한테 저는 기대를 걸어봐요.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 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 많이 빠져 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일본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일본의 청년들이 일본의 바보가 셋이 있다고 아소, 아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아를 얘기해요. 바보 아가 셋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뭐 정치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했던 그 기성세대하고는 지금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어쩌면은 한국의 문화를 얘네들이 카피하는 게 아닌가? 네. 한국의 그 시위 문화, 집회 문화, 정치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과 네. 일본 간의 그런 젊은이들 간의 만남이 자주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라디오 버전 마감을 하고 못다한 얘기 유튜브 후토크로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말씀 나누다가 라디오 예. 버전 시간이 다 됐어요. 일단은 뭐 공방전 그거보다도 제가 이렇게 그 일본을 다니면서 느낀 거, 일본이 과연 우리가 따라갈 만한 바람직한 국가 모델인가? 네. 그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그 일부 기성세대들이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일본을 계속 다니면서 느낀 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델이 정말 건강한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이번에 가서 그 원폭 그 평화공원 네.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길 갔는데 그 일본인 피해자들을 위한 그 위령탑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나가사키 원폭이 터졌을 때 그때 중국인하고 조선인들도 많이 죽었대요. 그랬죠. 예. 근데 조선인 이제 징용 당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위령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개신교 목사님 분이 그거를 세워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결국 이제 위령비를 하나 세워줬는데 구석에 그늘진데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일본 정부의 심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은 남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거를 자랑으로 여기는 민족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그건 맞거든요. 뭐 항상 무슨 말을 뭘 하든지 간에 스미마생이라고 그러면 미안합니다를 익스큐즈를 먼저 해요. 근데 작은 것에는 그렇게 폐를 안 끼치려고 해요. 근데 큰 폐를 끼친 거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사실 나가사키 미군이 원자폭탄 터뜨린 거는 일본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잖아요. 네. 일본이 먼저 진주만을 갖다가 공격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두 발의 원폭을 터뜨린 건데 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라고. 가해자인 사람들이.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아냈대요. 근데 그렇게 보상을 받아낸 거를 조선인이나 중국인 피해자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이게 일본 정부예요. 진짜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나라가 무슨 바람직한 국가 모델인지 묻고 싶고 지금도 일본은 사과하지 않죠. 그 지금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뭐 물컵에 반이 채워져 있는데 반을 일본이 채워주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으로 한국이 사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큰 얘기가 거는 들립니다. 작은 건 사과하는데 큰 거는 절대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과거사를 독일하고는 인정하지 너무 않고. 다르죠.
독일은 매번 그 폴란드 ICFC 지도자들이 가서 사과를 하는데 일본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멘탈이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런 일본을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일본의 청년이나 젊은이들한테 아까 좀 뭐 장기적으로나마 기대를 해본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역사 인식은 좀 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형성이 되어 있을지. 단지 이번에 고토섬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호텔에 우리나라 자매님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일본에서 결혼하고 애들을 낳고 그 정착한 자매인데 여기 살기 어떠냐 그랬더니 그 결혼했을 때는 조금 차별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이들을 낳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은 한일 간의 문제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풀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당면 현안이 있으니까요. 정부가 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사 문제.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에서 어느 쪽이 갑인가.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반도의 남쪽이 자기들의 방어 진지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본은 우리에게 방위비를 줘야 돼요. 우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짜로 지금 그 안보를 갖다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군대 덕분에. 그러면 뭐 당연히 미안해하고 그러면 뭐 자기들 지켜주는 대가로 뭘 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적반하장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일본 정부에 가서 고개 숙이고 뭐 뭘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이게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지도층이 역사의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것부터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약간 풀리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우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절대로 자기 문제를 갖다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젊은 세대 간의 대화는 대화이고 이렇게 그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그거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노인 세대들이 이해를 못하죠. 일본 우익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제가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아직도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고 있고 아직도 자기들이 한국을 갖다 식민지화 시켰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노인들이 거의 다 코로나 때 떠나셨고 그리고 침체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 일본에 가가지고 그 일본의 우익 노인들의 길을 세워준 거예요. 외교적인 실패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회담이었는데 한국 천주교회는 또 뭐 일본 천주교회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요. 일본의 가톨릭 교회가 유일하게 일본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유일하게. 그나마 일본에서 사회 정의 문제를 갖다 논하고 있는 거는 일본 가톨릭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작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문을 닫은 성당들도 많고 원래도 교세가 많진 않았는데 코로나 적었는데 겪으면서 더 줄어들었고 그리고 거의 다 노인 세대들이신데 노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을 다니는데 문 닫은 성당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유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오는 것도 막 꺼려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본인들이 감염될까봐 꺼려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그래도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 일본의 고토섬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좀 신자 수도 많고 신자들이 좀 젊어요. 연령대가.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들은 일본 가톨릭이 뭔지도 모른대요. 고토섬에 이제 고토섬 예전에 그 박해를 피해서 섬으로 도망간 크리스찬들이 네. 종교에 대한 박해령이 끝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냥 조그만 성당을 여러 개를 지었어요. 본인들 신심을 이제 표현하려고. 네. 근데 그게 지금 국가 문화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고토섬의 성당을 관람하러 와요. 네. 그런데 저희가 가서 거기서 미사를 하니까 그 일본 관광객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뭐지? 하고. 그러니까 네. 그게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듯이 관광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종교고 가톨릭교라는 걸 갖다가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럼 그분이 부탁하는 것이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일본에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가톨릭교회가 일본 현지인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본의 가톨릭 신자들은 제가 이제 그 로만 칼라를 하고 이제 다녔잖아요. 네. 저를 보면은 뭐 신부사마 그러면서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네. 그 일본은 지금 사제들도 연령대가 높아져서 뭐 은퇴를 못 하고 78세인 노인분이 본당을 2개를 하고 뭐 일본 본당 시보들은 보통 본당을 3개, 4개를 한다는 거예요. 예. 연령대도 높은데 근데 저도 젊지도 않은데 이렇게 갔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자주 와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더 이렇게 찡했던 거는 일본의 어떤 그 역사 박물관을 이제 신자분들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일본의 할머니들이 그룹으로 이제 투어를 오셨어요. 네. 근데 저를 보고 그 할머니들이 전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신자분들이신 줄 알고 네.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도 드리려고 갔는데 가이드가 나오더니 이분들 신자 아니라고. 근데 왜 인사를 하셨냐 그랬더니 신부인 건 안 돼요. 이 표시를 보고 로만 칼라를 보고 존경의 표시로 인사했다. 근데 신자가 아니니까 뭐 선물 같은 건 안 주셔도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신부들이 일본에 가서 로만 칼라를 하고 다닌다면 그런 인식이 더 많이 퍼지고 일본 천주교에 힘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 일본 천주교에 힘이 생기게 되면 일본 정부도 사회 문제 자기들끼리 뭐 사회 문제를 그냥 자기들식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국민들과 공유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한번 작은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물론 미래도 중요를 하지만 과거 문제 또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일본의 정부에 양식 있는 사람이 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 같지가 않고 그 일본의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해요. 지금 일본에서 정부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질이 떨어진다고 일본 젊은 층에서도 싫어해요. 네, 좀 있으면 선거도 있는데. 예, 근데 네. 이런 거예요. 싫은데 할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또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톨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싫은데 뭐 딴 사람이 또 있겠어? 그렇게 찍고 조직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치 조직화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일본 가톨릭 교회에 힘이 주어진다면은 일본 가톨릭 교회가 일본 정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신자 수의 힘으로 네. 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래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일본 가톨릭 교회를 많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네,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의미에서. 네. 네. 그리고 일본 천주교회가 너무 열악해요. 그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러는데 가난한 국민보다 천주교는 더 가난해요. 그렇군요. 네, 그 너무 안 됐어서
한국 신자분들이 일본 천주교를 방문해서 일본 천주교에 좀 봉헌을 해주시는 게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예. 성금요일입니다. 예. 성주간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예. 이틀 있으면 부활절이어서 예. 청취자들에게 부활 인사 메시지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부활이 아니라 어쩌면은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를 갖다 이렇게 꽃피우는 부활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 동남아 청년들이 자기들의 미래 모델로 한국을 꼽고 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미얀마 아이들을 만났는데 걔네들은 뭐 당연히 한국.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 일어났을 때도 한국이 모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폭력 시위를 해서 정권을 바꾼 사례가 정말 드문 거예요. 그리고 시위를 하는데 뭐 애기 안고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시위는 정말 드문데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같이 이렇게 비폭력으로 시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놀랍고 한국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누구나 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놀랍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으려고 뭐 우리가 잘나봐야 뭐 BTS나 그런 이렇게 문화예술계 뿐이겠지라는 그런 자존감 있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안 그렇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 그런 데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동남아에 퍼지는데 좀 힘을 다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류에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죠. 뭐 중동, 뭐 남미,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아이들도 뭐 싸이에 춤을 추고 있을 정도니까 예, 유럽의 젊은 세대는 좀 다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오늘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끝번호 2719번님께서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방금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신부님도 부활 미리 축하 인사 전해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